지난번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양비론에 대한 이야기 너무 좋았죠. 너 함께 했었지? 예, 저 있었죠. 나 진짜 너무 좋았거든. 나 진짜 최고였어. 진짜. 그래서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 국민의힘 이단비 시의원의 천박한 학벌주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나눠볼까 합니다. 상당히 또 기대가 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함께 하시죠. 이단비. 그렇게 가는 거야. 정치인인데 천박한 학벌주의가 정말 그냥 가감없이 드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전우용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단비의 SNS를 뭐 당연히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보고 진짜 충격이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그랬습니다. 이거 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줘요. 읽기도 좀 짜증나. 보니까 이제 저기 댓글 단 거죠. 그래. 넌 학벌도 안 좋지? 급자들은 직업과 학벌 좋은 사람 비난하면서 그럼 너는 직업이나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면 왜 부들거림? 이런 것들을 단 정치인이 낮은 국민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헛웃음이 나왔어요. 한심했어요. 한심하다. 일단 학벌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요. 그래요? 저도 모르. 벌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지금 재벌, 분벌, 분벌, 문벌 별 많이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원래 이 뜻은 문 안에 전리품을 가득 쌓아놓은 집을 의미해요. 옛날에 전리품을 가득 쌓아놓은 집. 일단 장군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전리품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얻으려고 사람들이 좀 나눠 가지려고 찾아오죠. 그럼 나눠주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 예컨대 문벌 귀족 이런 말 쓰고요. 조선 후기에는 경화벌열 이런 말. 그러니까 정말 정치 권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집단을 벌이라고. 학벌이라는 말은 1920년대쯤 돼서야 생겨요. 1920년이요? 네,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이 안 생겨요. 그 전에 먼저 중국에서 군벌 시대가 열려요. 신의 혁명 이후에 원세계의 부하였던 이제 장군급 되는 사람들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중국 거의 전역을 이제 나눠서 통치하는 할거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들을 군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재벌 그러면 단지 돈 많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재벌이란 단어는 한자로 재벌이라고 쓰는데 옥스퍼드 사전에는 일본어 발음 자이바츠하고 한국어 발음 재벌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본의 자이바치는 2차 대전 이후에 해체가 되는데 원래 의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기업 집단이 그걸 발판으로 해서 정치 권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 좌우하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진 집단을 재벌이라고 그랬어요. 학벌은 어떤 거냐? 이제 근대 교육이 시작되면서 고시제도하고 결합해서 특정 학교 출신들이 관직에 대거 진출하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일종의 집단화해서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칠 때 그런 집단을 학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국립대학으로는 도쿄제대와 교토제대 그리고 사립대학으로는 와세다와 케이오 이 정도가 학벌에 속하는 대학이에요. 이 집단들이 각각의 동창들끼리 예컨대 어느 부서를 장악하고 그쪽의 행정이라든가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집단을 학벌이라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우리 한국에 경성제국대학이 하나 있었지만 이건 학벌에 속하지를 못했어요. 여기 출신들은 총독부에서든 아니면 일본 정치에서든 그렇게 힘을 갖는 집단은 아니었으니까 우리나라 생각해서 학벌이 없었어요. 학벌이라고 부를 만한 집단이. 그러다가 해방 후 1946년에 미군정이 정말 지금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요. 그걸 국립대학교 설립안이라고 그래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그러니까 흔히 지금 서울대학교를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라고들 알고 계시지만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경성제국대학 말고 서울에만 9개의 분야별 전문학교들이 있었어요. 경성전수학교, 경성상업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죠. 이거를 통합해서 국립서울대학교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사립학교들, 사립전문학교들은 이제 연희전문하고 세브란스 의전을 통합해서 연세대학을 만들고 보성전문을 고려대학으로 승격시키고 해와전문을 성균관대로 승격시키고 하는 식으로 사립전문학교는 하나당 하나씩 대학교로 승격시키고 국립전문학교들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대학을 만들어버려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그때 국립대학 전문학교에 대해서 똑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 서울에 국립대학만 한 10개 있었을 거예요.
서울에 국립대학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네. 그럼 훨씬 좀 우리 상황들이 우리의 학교와 이제 학교의 등급이라든가 서열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상황들이 달랐을 거예요. 워낙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설 면에서나 교수 면에서나 학생 면에서나 이런 학교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걸 정점으로 한 서열화가 확실해져 버렸어요. 이런 상태가 됐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도 해방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는 여기 출신들이 무슨 관직의 중심을 차지하진 못했어요. 그건 또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의 와세다, 케이오, 무슨 구주대학 여기 출신들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그다음 경성대도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가 그래서 대략 60년대, 70년대 학벌이라는 말을 쓰면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아니고 서울대 많이 보낸 고등학교 출신들,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가 학벌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나 사실은 2000년대까지도 어느 기관이나 정부기관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병원이든 서울고파와 경기고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실제로 힘을 갖는 동창, 힘 있는 동창은 그 정도였어요. 서울고와 경기고. 이게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서울고 경기고 학벌이 없어지는 거는 1975년 고등학교 평준.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평준화 이전에 다녔던 사람들하고 이후에 다녔던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선후배 간의 끈끈한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학벌이 해체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대략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학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는 사실 1급 학벌이었어요. 1급 학벌. 1급 학벌. 하나밖에 없죠. 서울대. 서울대도 이제 학벌을 구성하지를 못해요. 서울법대. 서울법대 하나만 학벌. 서울법대. 거기만 진짜 학벌이죠. 이번에도 보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준비했거나 동조했거나 사후 처리를 해줬거나 하는 사람들 몇 면을 보세요. 윤석열, 이상민, 이완규, 지귀현, 심우정 몇 것 없이 최상모 전부 한 학교의 선후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이런 학벌 문제는 그런데 나름의 좀 정당화 논리가 있어요. 그게 좀 어려워요. 처리하기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쉽게 보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라이벌이었던 두 선수가 있었다고 치고요. 근데 국가대표 선발 시합이 있는 날 한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떨어졌어. 한 선수는 국가대표가 됐어. 그럼 이 라이벌 관계가 계속되냐? 그 이후에도 그렇게 안 돼요.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면 최고 수준의 코치가 붙고 최고 수준의 시설에서 다른 거 걱정 없이 운동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잖아요. 떨어지면은 편의점 알바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격차가 커지네. 격차가 없었는데 격차가 커져요. 이게 타당한 건가? 우리 사회가 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사실은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기회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 얻는 특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과연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학벌주의가 갖고 있는 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대학에 입학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동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많아요. 이게 아니 누가 너네 서울법대 가지 말라고 칼로 협박했냐 이런다고요. 그렇죠. 갔는데 이제 갔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모든 기관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서울법대 내란과라고 최강욱 씨는 여기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인도 거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류 예컨대 내란에 동조하고 자기들의 엘리트주의에 따라서 이 나라를 독재국가로 되돌리고 자기들의 이른바 엘리트 지배 체제를 영속화하려는 시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고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주류가 되죠. 그 비주류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제 서울법대 출신이라도 조국 전 장관이나 최강욱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존경스러운 것이 그 분위기에서는 그게 오히려 소수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좀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 거죠. 다들 그런데 다들 윤석열 잘한다고 지금 서울대 예를 들어서 서울대 출신들을 보면 서울대 안에서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존경하는 서울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1위 뽑히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런 상황들은 이런 학벌주의 학벌 체제죠. 학벌 체제는 특정 학벌의 이른바 국가 권력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속에서 엘리트주의의 양성 엘리트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민중 개돼지론이라고 참 처음에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퍼져나가요. 그게 이제 이 문제인데 이번에 저 발언 바로 그거예요. 학벌이라는 단어에서 보자면 저 말을 쓴 본인도 학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지금 무슨 학벌이야. 성경 간 데가 거기죠. 학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일시적 현상이었다고 보냐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미분정이 처음에 와서 이 국대안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한국을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를 이해를 못한 거야. 일본인들은 왜 저렇게 국립 관립기관들, 학교들을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저건 이제 친일파 양성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해서 사립이 중심이 돼야지 국립이나 관립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사립학교를 잔뜩 늘려놓고 국립학교를 확 수적으로는 줄여버리는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 것이 거꾸로 국립대학, 국립서울대학의 일극적 체제 그거 하나만 미국에서는 뭐 약간의 분야별로 어디는 하버드가 좋고 어디는 예일이 좋고 어디는 스탠포드가 좋고 어디는 MIT가 좋고 이렇잖아요. 근데 모든 분과가 서울대로만 몰려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수십 년간 우리가 서울대 일극 체제 안에서 살아왔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왔던 거죠. 그리고 이런 속에서 사실 단지 학벌주의뿐만이 학벌 체제뿐만이 아니라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이 학벌에 속하는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고위직을 독점하고 또 각 부처죠. 정부 각 부처라든가 특히 검찰, 법원 여기에서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벌을 얘기할 때 또 하나 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는 사실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학벌이 있긴 있었어요. 학벌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긴 했는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집단들은 하나는 재벌이고 물론 또 하나가 군벌이었죠. 군벌이야. 근데 이 군벌은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의 척결로 군벌이 사라졌죠. 그렇지. 최근에 다시 소생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이번 내란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학벌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법대는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그 일장일단 장단점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서울법대를 없애버렸어요. 서울법대를 없애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법학전문대학원만 있을 뿐이지 법대 공법학과 사법학과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로스쿨 제도는 과거처럼 전체 사법고시 합격자의 반 이상을 서울법대 출신이 차지하는 이런 독점적 구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학벌이 약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학교 서열 의식이지 학벌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학벌은 이제 무너져가고 있다. 마지막 학벌, 그러니까 만약에 한 200~300년 후에 어떤 역사가가 이번 내란 사태를 쓴다면 역사책에 쓴다면 어쩌면 마지막 학벌의 난. 마지막 학벌의 난. 이 정도로 쓸 가능성이 커요. 학벌 이런 단급 체제는 사라지고 있고 최근 한 10여 년? 10년 정도 됐나요? 과거에는 그냥 서울대 그랬었어요. 요즘엔 이제 스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만큼 이제 일극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라서 저는 이제 학벌 자체는 사전적 의미의 학벌 자체는 해체되고 가는 과정이다. 지금 이제 서울법대가 있어서 또 사법고시 그 로스쿨 이전에 로스쿨 제도 이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서울법대 출신들 내부의 카르텔 이들이 정치, 사법, 관직 이런 데에 잔뜩 포진해서 자기들끼리 사실은 학교 동생이라는 관계가 사적 관계의 핵심이잖아요. 사적인 인연으로 국가를 좌우하던 이런 시스템 자체는 좀 붕괴해 가고 있다. 근데 이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 인식의 해체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보면 인식은 남아 있어. 아직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 이단비라고요. 이단비라는 사람의 이 발언 전에 이제 학교 서열 의식을 가장 날카롭게 선명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이회창 씨예요. 이회창? 기억하세요? 요즘은 고대 나와도 기자 하나. 맞아. 요즘 고대 나와도 기자 하나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만큼 서울대 일극 체제가 바로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굉장히 횡행했었고요. 지배적이었었고요. 사람들이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분개하기보다는 저 사람 좀 엘리트주의자는 정도 하고 넘어가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지방대 교수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거 등용하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신문에서는 엄청나게 그걸 또 조롱을 했죠. 본인이 상고 출신이고 우리 사회 엘리트층의 핵심인 서울법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만 주변에 채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노무현 정부 때 많이들 했었어요. 대놓고 상고 출신이라고 비난하고 그 주변에 일반 서울법대 출신들이 오히려 핵심을 차지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듯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거 이제 요직에 기용하고 니들이 내란에
가담하고 했는데도 그에 대한 비난은 오히려 좀 주류 언론에서는 덜했던 거죠. 근데 이번 사태에서 저는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면을 봐요. 그러니까 저 발언은 사실 좀 한심한 발언인데 네. 한심한 얘기고 그냥 웃어 넘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한심하네 그렇게 생각을 말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아주 뜨거웠습니다. 뜨겁게 저걸 비난하는 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저런 이제 학교 서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대중적 공격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설픈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해졌다. 아 강해졌어 이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저 사람은 뭐 학벌에 끼지도 못하면서 학벌주의를 얘기하고 너 학벌 좋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학벌이 좋다는 말도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네. 이제 반응하고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이단비라든지 또는 에펜코리아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애들이거든요. 젊은 애들인데 거기 애들은 굉장히 학벌주의가 강해요. 저를 이준석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저를 이제 완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게 바로 예. 학력에 대한 부분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여기 나와서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처음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뉴라이트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왔던 내란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에 입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엘리트주의는 중세적 귀족주의의 잔재인데 이게 현대자본주의 사회인 능력주의하고 결합하면서 중세 신분제와는 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신분제를 만들어내고 그 신분제 질서에 자기를 적응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태도들이 좀 일부에서 만연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서 저런 소리만 계속 나오냐. 네. 그 똑같은 거예요. 이제 윤석열 내란 직후에 한덕수와 한동훈이 자기가 마치 영의정이나 세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거야. 그랬었죠. 네. 윤상현이 1년만 지나면 다 찍어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윤석열이 얘기 좀 또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만 5년짜리 권력이 뭐 대단하다고 한 거나 이게 다 이제 엘리트주의의 표현이거든요. 네. 엘리트주의자들이자 다른 말로 하면 중세적 귀족주의의 그늘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이렇게 평등하게 맞대응을 못해요. 이런 거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아가 허전해서 그래요. 내면이 비어서 그래요. 내면이 비었다. 내면이 비니까는 계급장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마땅한 계급장이 지금 이제 공인될 수 있는 계급장,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계급장이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거 정도거든. 아니 근데 그 에펜코리아 걔네들은 그런 계급장도 없는 애들이 왜 그런 거에 심취해 있냐 이겁니다. 저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이도 어려. 그리고 그런 계급장을 갖고 있는 애들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공정성의 영역.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보여지는 영역이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시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공정하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어요. 이제 그 시험에 동원되는 사회적 자원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7살 때부터 뭐 강남에 무슨 뭐 저 의대 준비반 이렇게 보내는 아이들하고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시험 성적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건 사회적 자산 또는 사회적 자원이 분배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데 네. 그걸 전부 개인의 능력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이따 교육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마무리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사실 우리가 권력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났으니까 선출 권력이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최욱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인생을 선택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대통령이 되는 이재명으로 태어나겠어요? 아니면 이재용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 뭐 그냥 저는 이재용 할게요. 저만 그런 소박하게 이재용 하겠습니다. 최욱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모두 그래요. 소박하게 갑니다 저는. 이 권력을 미시적으로 보면 정치 권력은 사실은 그렇게 강한 권력도 아니고 센 권력도 아니에요. 세 보이지만 가장 좋은 권력은 세습 권력이에요. 세습 권력 세. 이 벌 중에서도 제일 좋은 벌이 재벌이야. 이건 뭐 어떤 사람은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당하고 감옥 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횡령해도 해. 세습 권력이 중요해요. 제일 강하고 제일 오래가는 권력이 세습 권력이에요. 그러네. 물려받는 권력이고 특별한 능력이나 노력도 별 필요가 없어. 네. 두 번째 권력이
지금 이제 학력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학벌주의가 아니라 학력주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서열의식이고 이 시험 봐서 얻는 평생 권력이에요. 이건 또 평생 권력. 평생 가요. 이 평생 권력을 확보한 사람들 그게 이제 윤석열이 말로 나온 거잖아. 5년짜리 대통령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나는 평생 권력. 나는 평생 검사로서 너를 다 잡을 수 있는데 그까지 5년짜리 권력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권력이 두 번째로 강해요. 게다가 이 세습 권력은 평생 권력자들을 자기 밑으로 거느려요. 사위를 삼든. 그러네. 장학금을 주든. 그렇죠. 맞아. 대체로 한 사회가 엘리트주의에 빠져들고 기득권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이 권력 작용 방식이 그래요. 자본주의가 오래되다 보면 100년, 200년씩 가다 보면 저절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로 정당한 원리가 나오냐면 자기 재벌이 될 가능성도 없고 주변에 재벌도 없어. 근데 재벌 세금 깎아달라고 청원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상속세 상속세 올리잖아. 상속세랑 관련 없는 사람이 제일 화 많이 냅니다. 뭐 심지어 뭐 미술품으로 상속세 대신 내게 해줘라, 깎아줘라 이런 얘기 난립니다. 그런 얘기들이 상속세 나왔잖아요. 내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검사 파면법 같은 경우들 보면 이 평생 권력자들이 잘못을 해도 징계를 할 수 없게끔 해야 돼. 99만 원 뭐 이런 세트 만들어 놓고 다들 자기들끼리 빠져나가잖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어느 나라에나 크건 작건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이제 우리 한 사회의 엘리트 집단 또는 지배 세력들이 갖는 그런 권력 행사 방식들이 있어요. 그 선출 권력은 겨우 5년, 국회는 4년이고 불과하다고. 근데 이 선출 권력까지 이 편에 들어가 버리면 서민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어. 근데 FM 코리아 얘네들이 가장 입에 많이 올리는 가치가 공정의 가치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습 권력 그리고 평생 권력은 가장 불공정한 거야. 태어났는데 재벌이야. 그리고 한 번 시험 잘 봤는데 평생 권력이야. 이거보다 불공정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이자들을 추앙해요. 아주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런 이제 사고가 우리 사고가 이제 FM 코리아 뭐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굳이 그래서 스포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게 과연 공정한 시험인가? 2번, 3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걸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나타나는 격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미세한 차이밖에 없었던 두 사람이 현격한 차이가 나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공정한 거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을 누가 하느냐면 이 국가대표가 된 사람은 고민 안 해. 그 지금 좋으니까. 좋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 통과해서 이제 이러저런 혜택을 받아서 더 실력이 높아졌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사람은 평생 그게 한이 됐죠.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은 평생 한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조롱해요. FM 코리아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들의 운명이거든요. 우리 답답한 애들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제 제가 선출 권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출 권력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런 세습 권력이나 평생 권력과 그걸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견제하지 않으면 완전히 왕족 국가가 돼버리거든요. 귀족 사회가 돼버리고. 그래서 약자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약자를 돕는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제 나라 자체가 정말 이제 뭐랄까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우리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젊은이들의 일부 젊은이들의 이런 발상 자체도 사실은 그래요. 저는 뭐 지난번에도 나와서 우리 세대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잘못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시험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시험이 인생의 전부인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승복하고 이런 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너 몇 등이야? 너 성적이 몇이야? 이건 지금 이단비 발언이 딱 그거예요. 너 몇 점이야? 맞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시험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시험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왔고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요구해 왔어요. 미안하다 에편코리아 너네 경쟁 사회, 뭐라고 교육 해서. 중심 사회로 이렇게 좀 지나쳐 오면서 예. 사실은 교육의 이른바 신분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좀 효율적으로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꽤나.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것도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또 미안해. 과거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학교 시험 성적만으로 이렇게 이게 전체로 결정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많이 예. 바뀌었는데 예.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시험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온 세대가 있고 네. 그렇게 믿어온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걸 성적으로 환원시켜서 그래서 어느 대학 나왔냐? 그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닌데 네. 제가 오히려 놀라웠던 건 그거였어요. 부산에서 박주민 의원이 유세하는데 누가 어떤 젊은이가 네. 찾아가서 맞아요.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조롱했죠. 근데 하필이면 서울법대였죠. 예. 예,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그게 서울법대든 아니든 그게 물어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한심한 거야. 근데 그거밖에는 물어볼 게 없어요. 네. 그 세대가 가져온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계급이 어느 대학 나왔냐 완전히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하나의 계급장이 돼버리고 그걸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려드는 한심해. 이런 문화에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건 뭐 근데 부모님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네. 한 가지만 더 좀 낙관적인 얘기. 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예. 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대학의 반 정도가 좀 어떻게 학생을 못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도 좀 완화돼 가지 않겠느냐 예. 뭐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얘네들이 진짜 한심한 게 제가 KBS 이제 진행을 딱 맡았을 때 네. 얘네들이 듣보잡이 KBS 한다고 엄청 조롱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듣보잡이 KBS 하면 나는 엄청나게 짜릿하고 응원해 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예. 근데 걔네들은 듣보잡이면 영원히 듣보잡이어야만 하나 봐. 난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거 그러니까 기억이 그 있습니다. 세대의 이재명 포비아 또는 이재명 혐오 네. 이것도 그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면 야 저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저렇게 인간 승리의 드라마다 예. 이게 보통이잖아요. 너무 그런 아름다운 걸 거 아닙니까? 겪어보면. 그리고 나에게도 희망이 네. 오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고. 그게 정상적으로 예. 사회가 배합하더라고. 발전할 수 있는 배 아파하는 게 건데 아니야. 인정을 안 해. 아. 배 아파하는 거랑 달라. 어디 가난해서 그 공장에나 다니던 사람이 네. 대통령까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 엘리트주의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천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 자체를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학력주의나 엘리트주의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이거 왜 저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을 무시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 무시할 수 있는 근거로 고작 내세우는 계급장이 저건가? 네. 그래서 좀 뭐랄까요? 화내지 마시고요. 네. 저 사람들은 자아가 없어서 네. 화만 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아가 비어서 네. 내세울 게 그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제발 펜코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대선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유권자의 신분을 가장 오랫동안 가져갈 계층이 20대 남자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들이 20대 여성과는 너무나 다른 선택을 했단 말이죠. 난 그래서 이 친구들과 화해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면 답이 나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소통하는 겁니다. 화해하고 싶고. 예, 제 자식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제 자식들하고도 좀 그런 문제들과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네. 뭐 좀 그 얘기는 뭐 많이 기다리시니까 네, 네. 오늘 그만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